네, 안녕하세요. 뽀얀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오늘은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님과 아주 또 특별한 게스트 손님을 저희가 초대를 했어요. 네, 뜨끈뜨끈한 분을 모셨죠. 소개를 하려니까 너무 떨릴 정도로 멋있으신 분이 오셔서 자, 뉴욕대학교 정치학과의 유혜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한국에 있는 대학 교수님들도 모시기 어려운데 네. 우리 뽀얀거탑에서 이렇게 뉴욕에서 재직하신 교수님을 어떻게 모실 수가 있었나요? 네. 일단 대단한 간단하게 것 이제 같아요. 제가 네. 이력을 소개해드리자면 네. 류일아 아나운서와 같은 S대를 졸업하시고 미국에 있는 H대에서 석박사를 하셨어요. 미국 H대 어디지? 하버드 박사만 박사를. 와. 그다음에 이제 NYU로 네. 오셔서 그 정치학과 교수를 하시는데 네. 저는 이제 이분의 하트 뿅뿅 계속 이분의 남편께서 네. 전직 SBS 기자였어요. 저한테.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와 계시잖아요, 사실. 와 계세요. 저 같이 매니저로. 출연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 구석에 앉아 계세요? 매니저 본인이- 역할 하시나요, 이제? 그렇죠. 부인이 너무 막 대단하신 분이어서 옆에서 이렇게 맞다고 또 아니, 그리고 끄덕끄덕 하시는. 본인도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요? 예. 너무 제가 또 무시했나요? 아니, 무슨 일 그- 하시는데요? 요즘 기자 그만두시고? 여러 일을 네. 여러 일을 하시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언론과 관련된 언론의 어떤 번역과 편집 이렇게 방향성 이런 것도 하시고 그다음에 뭐 다른 일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공부도 네. 하시고 네. 그리고 저희 팟캐스트도 있어요. 네. 팟캐스트도 있어요. 저희도 빨리 홍보해 달라고 팟캐 이러면서. 그 팟캐스트 이름이 뭐예요? 아메리카노 2020이라고 어. 미국 사실 요즘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네네. 미국 정치, 미국 사회에 대해서 저랑 제 남편이랑 같이 얘기하는. 오, 네. 재밌겠네요. 그래서 뽀얀거탑 청취자분들 중에서 네.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이름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아메리카노 2020. 그러면 구글 유튜브에 아메리카노 2020 이렇게 네. 쓰면 됩니까? 네. 치면 아메리카노 만든 지 2020. 얼마 안 되셨나 봐요. 2020인 거 보니까. 네, 저희가 1월 말에 시작을 해서 네. 꼭 들어볼게요. 네. 저도 재밌겠네요. 들어볼게요. 예. 저도. 미국 생활은 어떤 건지 궁금하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참고로 했는데 이제 네. 작년 2018년도에 제가 이제 미국 뉴욕으로 연수를 갔었잖아요. 그렇죠. 1년 동안 1년 다녀오셨잖아요. 그래서 뉴욕 그때 제대로 만난 아시겠네요. 가장 친구 처럼 지냈었죠. 그래서 저는 교수님이랑? 이분들이 그때 인연이시구나. 뉴욕대 관사에 사시는데 네. 이분들이 이제 프랑스 학회를 간 기간에 네. 그 관사에 제가 가서 잔 적도 있어요. 좋더라고요. 뉴욕대 관사는 어떻게 생겼나요? 오래됐어요. 와, 그것도 멋있다. 좀 낡았어요. 그리고 전통을 자랑하는 관사. 시끄러웠어요. 밤에 그것도 멋있다. 뉴욕의 소음은 뉴욕 어떨까? 되게 시끄럽더라고요. 다 멋있네. 그렇군요. 근데 근처에 네. 맛집이 참 많았다. 기억나는 맛집 있으세요, 뉴욕에? 피자집이었는데요. 아니, 근데 뉴욕에 사시는 분 모셔놓고 왜 선배님 얘기를 들어야 되지? 그러게. 나중에 꼭 피자 얘기까지만. 그 이제 뭐냐면 네. 임근희, 그러니까 남편이 되는 송임근 임근희가 네. 소개시켜준 집도 갔는데 그냥 우연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던 집에서 피자가 너무 맛있어서 쳐봤더니 그 집이 원래 이탈리아 오. 전통 그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이제 뉴욕 얘기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빨리 사연부터 하고 자, 이렇게 하죠. 뉴욕 얘기를 빨리 듣고 싶으니까 사연을 빨리 해야 되지만 그래도 또 꼼꼼하게 네. 저희가 네. 또 답변해드리고 해야죠. 자, 두 가지 사연이 와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2002년 레전드 유상철 선수가 최근에 췌장암 4기로 투병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 유상철 감독님이 TV에 출연을 해서 뭐 항암 치료 요즘 하고 있다, 뭐 근황에 대한 인터뷰를 하는 걸 보셨대요. 그래서 궁금한 점이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갈 때마다 너무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주사를 맞으러 가는 날이 오면은 막 공포심이 든다 이렇게 이제 경험을 얘기를 해주시는 걸 보면서 이게 도대체 얼마나 아픈 주사길래 이렇게 표현하는 건지 궁금하고 항암 치료라는 게 횟수가 사람마다 다 다르던데 이게 왜 구분되는지도 궁금하고 또 유상철 감독님 인터뷰를 보면은 컨디션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하는 그런 업앤다운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이유가 뭔지 뭐 다양한 이제 항암 치료에 대한 궁금증을 보내주셨어요. 네, 요약을 정말 잘하시네요. 아나운서. 놀랐습니다. 그래요? 그게 제 평소와 달라서. 직업이잖아요. 네. 그런가요? 왜 평소에도 평소에는 잘 못 잘했어. 느끼겠지?
네. 그런데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개인에 따라 그리고 암의 종류에 따라 선택되는 항암제가 다르고요. 그 항암제가 갖고 있는 사이클이 다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에 따라 약을 계속 추가로 진행할 수도 있고 반대로 약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약을 바꾸면 또 사이클이 달라지겠죠. 예를 들면 이제 법정 스님 같은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받지 않으셨죠. 네. 법정 스님이 항암 치료 받는다는 건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저희 아버지가 항암 치료를 받던 그 시기에 같은 병원에 병원에 오셨어요? 계셨었어요. 오. 그래서 그리고 또 놀라웠던 게 이제 법정 스님 같은 경우에는 특별 대접을 안 받을 요즘이야 병원에서 특별 대접은 없습니다. 김영란법 네네네. 이후로 거의 없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데 그때는 뭐 있었죠. 그러니까 법정 스님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아는 분이니까 당연히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뭐 우선순위로 진료받고 그러셨을 텐데도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순서에 맞게. 되게 저는 그때 그런 모습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 이제 법정 스님 어쨌든 항암 치료 받지 않으셨고 저희 아버지는 항암 치료를 받으셨는데 저희 아버지도 완전히 항암 치료를 받고 오신 날과 그 다음 날은 아무것도 못 드셨어요. 이틀 동안.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항암 치료 안 받겠다. 저한테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든 제가 설득해서 항암 치료를 끝까지 했는데 결국 어땠냐면 의사한테 항암 치료가 더 이상 필요 없다. 집에 가서 그냥 요양하셔라. 이 얘기를 들었어요. 주치의한테. 그날이 저희 아버지가 가장 충격을 받은 날이에요. 실은 항암 치료 받기 싫다. 나 이제 힘들다. 이렇게 말하실 때가 오히려 기운이 있으실 때였고 네. 의사한테 그러니까 병원에서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1차 항암제, 2차 항암제까지 했는데 둘 다 성과가 없어서 그러니까 병원에서 더 이상 해드릴 게 없다.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그냥 그다음부터 그날은 거의 그러니까 사실 온 가족이 충격받았지만 본인은 완전히 더 그러셨었거든요. 그렇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하냐. 항암제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항암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게 뭐 약의 효과 예, 아니면 약의 부작용에 대한 거요? 효과가 더 좋아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현대 의학이 저의 신앙이라고 했잖아요. 이번 생은 어쩔 수 없이. 네. 그래서 현대 의학을 신앙으로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로서는 말씀을 그래도 병원이 권하는 항암 치료는 받을 필요가 있겠다. 힘들어도. 그러니까 병원이 이건 의미 없는 항암제다 그러면 병원은 안 하니까 권하지 않으니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의 문제이긴 하다. 그러니까 내가 두 달, 석 달을 더 산다는 것이 서양 의학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개인적으로 나는 그게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니까 그건 개별적인 문제. 그래서 개인에 따라 다르게 평가할 아까 이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삶이 내 뜻대로는 죽음도 삶의 나의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의견, 나의 그런 가치관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요 항암제와 같은 뭐 업앤다운 그다음에 주기 이런 것과 관련돼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르다. 암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힘들다. 아니 근데 이제 암의 기수에 따라서 항암 치료 횟수가 또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네. 초기 암은 좀 덜 받고, 네. 말기 암은 많이 받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 기법이 있는데 초기면 이제 초기에는 수술을 하고서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기술적으로 더 이롭게 하기 위해서 암 사이즈를 더 줄이기 위해서 항암과 방사선 한 다음에 수술하는 것도 있는데 아무튼 초기에는 훨씬 더 그래도 행복한 고민이죠. 그런데 초기는 어차피 이제 완치를 향한 네. 치료니까 항암 치료 당연히 받겠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만약에 이렇게 말기에 이제 발견되신 분들은 고민이 좀 네. 되시잖아요, 네. 보통. 예. 그러면 췌장암 4기로 투병 중이신 분에게 왜 항암제를 권유하느냐? 네. 많은 확률로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상당수의 확률로 완치되지 않습니다. 5년 생존하지 못하십니다. 네. 그런데
적은 확률로 5년 생존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의학적으로 처방권 안으로 들어온 이유는 처방하지 않는 것보다 의학적으로 낫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처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뭐 항암 치료 뭐 당연히 힘들겠죠. 부작용도 많고. 근데 이거 이제 이겨내면 뭐 좋은 결과가 있는 분들도 많으니까. 네. 네, 우리 유상철 선수도 이제 TV에 저도 나오는 거 봤는데 잘 이겨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좀 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저도요. 정말 네. 좋은 결과 있었습니다. 유 교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기암 환자의 음. 항암 치료.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예, 뭐 누구나 전문가는 아니죠, 우리 지금 다. 근데 그리고 누구나 자기의 닥친 일일 수도 있고요. 그럼요. 예. 근데 미국에서 보면 이제 네. 가끔 이제 정말 대화를 병원에 가면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이랑 미국이랑 큰 차이가 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한국에서는 병원을 가기는 쉬운데 네. 가면은 뭐 나를 진료해줄 의사 선생님이라든지 어. 의료진과 얘기를 할 기회는 굉장히 짧잖아요. 빨리빨리 이렇게 네네네. 미팅이 끝나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저희가 건강검진을 가도 2시간 동안 말만 하거든요. 저희는 피 좀 뽑아주세요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나의 뭐 의견을 묻거나 생활 습관을 묻거나 이런 건 어떤지 저런 건 어떤지 항상 본인의 의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항암 치료나 이런 것들도 네. 개인의 선택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할 것 같고, 또 미국은 사람들이 한국보다 뭐 삶의 방식이나 뭐 인종 이런 데서도 훨씬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개인의 선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뭐 전문가가 얘기하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빨리빨리 뭔가 휩쓸리는 것도 있는데 사실 개인의 상황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삶과 죽음을 대하는 태도도 굉장히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말씀하신 대로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개인의 가치 그리고 전문가가 주는 조언을 가장 그러니까 잘 판단을 해서 그 결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 네. 아무튼 뭐 이럴 수 있습니다. 뭐 답은 됐을 것 같고 그리고 네. 유상철 감독님이 뭐 좋게 쾌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사연은요. 요즘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비대면 방역 게이트 시설이 요즘 곳곳에 이제 있다고 해요. 저도 본 적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병원 같은 데 가면 네. 입구에서 이렇게 네. 자동으로 나오는 거. 근데 요런 게 이제 꼼꼼하게 이제 되지 않는 것 같은데 효과가 있나 이제 간단히 설명하면 그걸 물어보셨어요. 네, 그렇죠. 예, 이렇게 예. 이제 어디 딱 들어가면 네. 뭐가 꽉 팍 하고 나오고 나오죠. 네, 깜짝 목에 이제 놀래요. 뭐 기계처럼 해가지고 뭔가 네. 화려하게 보이는 건데 네네. 이게 무균 시설에 가는 뭐 제약사를 방문하거나 어떤 병원을 방문하거나 그러면 이런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은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몸에 묻거나 내 몸에 있던 이런 바이러스의 조각들을 날리고 그다음에 어떤 소독수 있잖아요. 소독수라는 건 이제 뭐 이게 염소나 이제 알코올 성분이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비교적 우리에게 알려진 바이러스나 세균을 죽일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이번에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알코올이나 뭐 염소에는 쉽게 죽는 것으로 이미 확인됐으니까요. 네. 그런 가능성 때문에 하는데 근거가 정말 확실하느냐? 그렇진 또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거는 실험을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네. 그러니까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로 이런 걸 설치하는 건데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될 것 같냐면 그러니까 중요도가 있는 데는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만에 하나 네. 어떤 바이러스나 이런 게 들어가면 큰일 날 장소 같은 경우에는 한다. 네. 원래 코로나 전부터 하고 있었다. 근데 이 장소가 네. 그렇게 큰일 날 만한 장소가 아니면 조금 과하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요? 예, 이게 그러니까 이 시설이 뭐 극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과하다는 생각. 영화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영화관은 그냥 저희가 통상적으로 손 씻고 마스크 하는 것, 그다음에 영화관이 환기를 얼마나 자주 하느냐 요게 달려 있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국내 영화관은 환기를 하는 규정이 되게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규정 되게 높은 수준의 규율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대로 마스크 쓰고 손 잘 씻고 하는 것라는 것 정도는 저는 충분할 것 같은데 다만 영화관이 자기네 개인 돈을 들여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비판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 이 비대면 방역 게이트가 있으면 효과가 더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더 있죠. 이론적으로는 그런 효과가 더 있다는 이론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연구시설, 병원시설, 제약시설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생활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제 이 영화관에서 개인 돈을 들여서 좀 더 조심하겠다고 한다면 그거야 그럴 수 있는 일 아닐까. 딱 이 정도입니다. 네. 자, 오늘 그래서 뉴욕대 유혜연 교수님 모셨기 때문에 네. 좀 본격 주제 시간을 길게 벌기 위해서 네. 사연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뉴욕 얘기도 들어보고 코로나에 대한 얘기도 들어볼까 합니다. 네, 네. 우리 지난주였죠. 네. 코로나가 우리 세계에 이제 딱 등장한 지 6개월 반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반년이 됐어요. 그래서 어우, 오늘 본격 주제는 코로나 반년. 네. 예. 그리고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를 얘기하는 사람이 없죠. 네. 위드 코로나라고 하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아닌 거죠. 네. 코로나가 없어질 세상은 아니고 코로나와 함께 갈 세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일단 유행 교수님이 정치학 교수신데 본인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그리고 특히 미국의 중앙인 뉴욕에서 어떤 이 코로나를 두고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아주 명료하게 정리를 네. 해주셨는데 네. 그것부터 일단 먼저 설명을 듣고 네. 얘기를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밌겠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번에 학기를 마치고 뉴욕에서 서울로 간다고 하니까 네. 저희 동료들이 다 너무 부러워했거든요. 오. 왜냐면 뉴욕이라는 미국에서 가장 코로나가 심각했던 도시에서 네. 세계적으로 방역이 가장 성공적인 국가 중에 하나로 오. 평가받는 한국의 수도로 가니까 정말 월스트에서 베스트로 간다고 오.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그분들도 한국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나 봐요. 왜냐하면 사실 네. 그래서 한국 뉴스가 원래는 미국의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지 않는 한 잘 안 나오는데 헤드라인에 나오는 경우가 없는데 네. 정말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로는 정말 자주 한국에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뉴욕에서 이제 2월 말 3월 초쯤에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경계심이 좀 높아지고 있었긴 했는데 그 이후에 한 3달 정도를 집에서 자가격리 거의 모드로 지내면서 한국 뉴스랑 미국 뉴스를 동시에 보잖아요. 네. 그러면서 내가 되게 특수한 상황에 있다. 저는 전공이 미국 정치거든요. 네네. 그래서 뉴욕에 사는 한국 사람인데 미국 정치를 가르치면서 네. 동시에 한국과 미국이라는 나라가 코로나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한 뉴스를 접하니까 이 차이점이 뭔가 미국과 한국에 왜 이렇게 다르게 코로나에 대한 그 대응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네. 기고문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뉴욕타임즈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뉴욕타임즈의 외부 기고문을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 경쟁이 되게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약간 특수한 상황이면 뭔가 재미있어 하지 않을까 해서 썼습니다. 근데 네. 물론 이제 안 됐어요. 채택이 안 됐나요? 채택이 안 됐고 나 대단한 얘기인 줄 알고 하고 있었는데. 채택은 안 됐지만 예. 근데 그게 좀 이렇게 쓴 게 아까워서 이제 친구들이나 네. 저희 아메리카노 2020 팟캐스트에 글을 올렸거든요. 네네.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한국과 미국에 4가지 정도의 차이점이 있다. 이게 아주 뭐 구체적인 코로나를 대처하는 자세뿐만 아니라 그냥 정치, 문화, 사회적인 근본적인 차이가 4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 칼럼에서 썼는데 네. 그럼 하나씩 얘기를 한번 네. 해볼까요? 해주세요. 첫 번째는 뭐 직접적으로 코로나랑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 의료보험 제도가 너무 다르다. 한국은 이제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잖아요. 네.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네. 미국은 이제 처음에 제가 갈 때 놀랐던 게 유학을 가는데 저는 한국처럼 미국도 그렇겠지라고 했는데 학교에서 처음에 유학생들 이제 외국에서 오는 학생들에게 의료보험을 사라고 얘기를 해요. 네, 네. 학교에는 이러이러한 종류의 의료보험이 있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란 게 그럼 이게 학교마다 의료보험이 다른가? 했더니 갔더니 진짜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은 내가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한다. 그럼 SBS에서 일을 하면 SBS가 몇 가지 이제 보험회사랑 계약을 해서 그런 의료보험 선택지를 이제 SBS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고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막 일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네요. 네, 이제 나라에서 하는 거는 65세 이상 그 어떤 뭐 시니어라고 하죠. 시니어이신 분들을 네. 위한 거나 아니면 아주 빈곤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메디케어, 케어. 메디케이드는 국가가 하는데 그 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의료보험은 그냥 개인이 의료 그 뭐 보험을 사거나 아니면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이제 제공을 하니까 그래서 의료보험이 사실 없는 사람이 네. 인구의 8%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인구가 뭐 3억 3천만 명이라고 네, 하면 네. 거의 3천만 명에 3천만 명. 가까운 사람이 의료보험이 없고요. 그래요.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오바마 케어를 실시를 했잖아요. 네. 재임 기간 동안. 그래서 의료보험 없는 사람을 숫자를 많이 줄이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3천만 명 정도가 의료보험이 없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뭐 뉴욕대에 있다가 바로 우리 같은 맨하탄에 있는 컬럼비아 대학으로 이직을 한다. 그랬을 때 이제 뉴욕대에서는 올해 7월까지 하고 컬럼비아 대학에서 제 이제 직장은 9월에 시작을 하면 제가 8월에는 소속이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의료보험도 사라지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때는 그때는 절대 아프면 절대 안 아프면 안 되겠네요. 절대 아프면 안 되죠. 그래서 근데 만약에 짜롭네요, 정말.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이동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그럴 때 이제 아프면 갑자기 빚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아이고, 의료보험이 아이고, 아이고.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 병원에 가면 큰일 나거든요. 의료보험이 있어도 많이 나오는데 네. 근데 그런 병원비 폭탄을 맞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병원을 웬만하면 잘 가지 않고 처음에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됐을 때 네. 저도 저희 보험사랑 학교에서 이제 연락을 받 이메일로 만약에 그런 코로나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국은 바로 그 전화 1339. 1339에 전화하거나 바로 병원에 뭐 가잖아요. 네. 내 학교에서는 집에 있어라. 집에 있어라. 네. 오. 나오지 말고 집에 있어라. 그리고 이제 추이를 본 다음에 네. 이제 본인들 이제 의사랑 얘기를 해서 어느 병원으로 갈지 병원에 가야 하는 정도인지를 뭐 판단을 해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병원의 문턱도 원래 높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 같은 뭐 증상이 있어도 사람들이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병원을 가는 걸 굉장히 꺼려하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보험 있고, 그러니까 의료보험이 국민 의료보험인지 아닌지뿐만 아니라 네. 의료보험에 쓰는 돈의 액수도 굉장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 그 정부 웹사이트를 찾아봤더니 한국은 2018년에 기본적으로 1인당 네. 1인당 뭐 한 90달러? 그러니까 한 12만 원 정도 되나요? 네. 근데 미국은 그거의 거의 3배를 쓰고요. 그다음 미국 GDP에서 그 17%가 의료보험이나 이런 의료 관련된 데 사람들이 쓰는 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 미국은 의료에 돈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 그래서 이렇게 돈은 정말 많이 쓰는데 네. 사람들이 원할 때 병원에 쉽게 가지 못하고 그다음에 치료를 받거나 이러면 굉장히 돈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네. 의료 때문에 빚더미에 앉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의료보험에 돈을 많이 쓰는데 사람들이 그럼 더 건강하냐? 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세계보건기구 그 웹사이트에 가면 국가마다 수명을 이렇게 다 비교를 해놓잖아요. 네. 근데 미국에서 최근에 많이 나온 기사가 미국의 다른 선진국들과 가장 큰 차이가 원래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 의료 그 수명이 늘어나야 되는데 미국은 이렇게 쭉 1990년대까지 올라가다가 오히려 굉장히 이게 뭐라고 하죠? 평평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들을 보면은 뭐 평균 수명이 80세 네. 이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78.7세.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차이가 나잖아요. 2, 3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미국의 경제 수준이나 소득 수준으로 봤을 때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수명이 짧다. 그리고 미국에는 뭐 약물로 이렇게 사망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네, 굉장히 좀 의료보험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이 의료보험도 없고 병원을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돈은 많이 쓰지만 오히려 비싸면서 많이 못 받고 그렇죠. 이게 네. 제가 봤을 때는 한국과 미국이 이번에 코로나 대응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첫 번째 원인은 의료보험 제도의 차이 때문이다. 그러니까 접근성이죠. 그러니까 일단 경제적인 접근성 그리고 그다음에 뭐 이런 제도적인 그다음에 의사를 만나는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당연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접근도에 있어서는 미국은 정말로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2018년도에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알버트 아인슈타인 병원 소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초대했던 사람이 그 병원 교수인데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가족이 아파도 난 우리 병원에 안 와. 너무 비싸서. 그러니까 조금 너 한국 의사 하는 종래 하신 분들에 좀 알아놔. 뭐 이렇게 조언을 받을 정도였으니까. 그래요. 네. 근데 뭐 제가 있는 동안은 좀 다행스럽게 병원을 간 적은 단 한 번도 없는데. 네.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료 접근성은 상당히 우리나라 뛰어난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감염병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또 하나가 특이점이 뭐냐면 네. 2015년도에 우리는 메르스를 겪었고 미국은 겪지 않았죠. 메르스를 겪은 다음에 감염병이 얼마나 경제 위기를 초래하는지 우리는 겪었어요. 그래서 2019년대 그때부터 이제 시작된 게 감염병 특별법이라는 것들을 막 여론을 모아서 이렇게 이제 2019년도에 작년에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터질 줄 모르고 그러니까 이거 예상한 게 아니라 그냥 했단 말이에요. 2015년 이후에 진행했던 거를. 근데 거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정보 좀 포기하자. 개인의 그런 정보 보호. 감염병에 걸렸으면 그리고 다 깐다. 다 공개한다. 감염자 두 가지.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다 공개하고 강제로 가두고 하니까 네. 대신 치료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그래서 이 메르스 치료, 그러니까 코로나 치료비는 우리는 전액 외국인도 상관없이 우리가 전액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런 메르스를 겪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제 유 교수가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평소의 접근도가 미국과 좀 차이나는 점이 있었고, 특히 또 감염병에 대해서는 우리는 메르스를 겪어서 또 미국과 차이나는 점 뭐게 있었다. 뭐 그렇게. 근데 미국 사람들이 들으면 진짜 깜짝 놀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는 막 감염됐다 싶으면은 뭐 동선도 다 공개하고 강제적으로 아예 집에서 못 나오게 하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거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사실 이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엄청난 그 뭐 우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한국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트래킹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한국에서 트래킹하는 수준보다 이 미국 사람들이 인식하는 거는 훨씬 더 약간 뭐 조지 오웰의 1984처럼 막 국가가 다 감시한다는 그런 인식까지 있었는데 네네. 사실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네. 물론 그거에 대한 찬반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나의 어떤 동선을 국가가 뭐 파악한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지금 뉴욕처럼 심각한 상황이 있었던 곳에서도 어떻게 트래킹을 하냐면 전화를 해서 네. 어디 갔었냐고 물어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한국 같은 경우는 뭐 휴대폰, 네, 그렇죠. 신용카드 뭐 이런 걸로 하지 않아요? 휴대폰과 기지국 기반으로 해서 동선을 그냥 국가가 알아서 딱 질병관리본부 딱 가보면 네. 딱 떠오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의 확진자가 딱 뜨면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휴대전화와 신용카드의 사용 정보를 가지고 그냥 동선이 그냥 쫙 나오게 돼 있죠. 무서워. 근데 한국인인데도 그쵸. 무섭다. 근데 이제 미국은 네. 이제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근데 동시에 굉장히 모순적인 것은 네. 사실 구글이라든지 뭐 페이스북, 소셜 미디어에 사람들이 정보를 다 주고 있거든요. 저희 어디 가면 뭐 셀프 그렇죠. 체크인 하고 그런 정보에는 굉장히 관대하면서 음. 정부가 어떤 그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정보를 모으겠다 이러면 굉장히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는 게 그러게요. 저는 굉장히 이제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일관적이지 않다. 근데 뭐 사람들이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내 데이터를 모으는 건 매일매일 사실 모으고 있는데 그걸 몰라서 이거에 이렇게 반응을 안 하는 건지 정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거 모아야 한다라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볼 수 있으니까 더 이렇게 히스테릭하게 반응을 하는 건지 그 차이는 좀 제가 볼 때는 모순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요. 근데 지금도 이제 네. 전화를 해서 뭐 조동찬 기자 뭐 어디 갔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그럼 사람이 사실 다 다 기억할 기억을 못 하잖아요. 못하죠. 네네. 그리고 누구랑 뭐 밀접 접촉이 있었어요 하면 뭐 기억이 나도 예를 들어서 얘기하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전화를 했을 때 거의 3분의 1은 기억이 안 난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당연히 트래킹이 안 되니까 네. 훨씬 더 감염되거나 이 전파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예, 그것도 사실 이제 개인의 뭐 프라이버시에 관한 차이 때문에 발생한 거긴 하지만 그런 것도 미국과 한국의 뭐 대응의 차이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미국 CDC가 발표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한국처럼 기지국 휴대전화 기지국 기반에서 그 감염자의 동선을 추적하는 게 감염병 예방에 훨씬 도움이 되는 게 맞으나 하지 않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발표를 근데 했어요. 그들은 할 수는 있나요? 지금 할래면 할 수는 있죠. 네, 방법은. 구글이 그런 트래킹 하겠다라고 했는데 옵트인 한 사람들에게만 그러니까 동의를 한 사람들에게만 그런 거를 뭐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감염병 같은 경우는 사실 모든 사람의 정보가 공유가 되고 이래야 이제 전염되는 걸 막을 수 있는데 네. 뭐 일부는 아무 효과가 없겠는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는 이거 너무 그러니까 이 개인 인권이 그러니까 개인의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개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존중하는 그러니까 너무나 그러니까 커다란 논의 없이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감염병 특별법 때문에 법이 감염자에 대해서는 동선을 공개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QR 코드라고 해서 감염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떤 노래방이나 이런 거 찍어야 가면 되죠, 요즘. 한 달 동안 네. 정부가 그 정보를 갖게 있잖아요. 네. 이거는 법이 보장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동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감염병 특별법은 내가 확진 받았을 때 나의 정보는 다 제공돼. 근데 그럼 내가 QR 코드 그럼 찍기 싫다 그러면 안 찍어도 되는 거네요. 아니 근데 지금 이게 네. 시행령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요. 이게 이제 사실은 법대 교수들이 이 부분에 대한 논문을 지금 쓰고 있대요. 우리나라에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노래방을 하시는 분들, 코인 노래방을 하시는 분은 아니 코인 노래방은 QR 코드 찍고 왜 그러면 저쪽 식당이랑 우리랑 뭐가 다르냐. 사실 감염 앞쪽으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코인 식당과 예를 들면 우리 점심을 먹게 될 뭐 부대찌개 집과 네. 차이는 없거든요. 네. 근데 코인 노래방은 QR 코드를 찍어서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게 하고 그다음에 부대찌개 집은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노래방인데 마이크 때문에 조금 더 위험하지 않아요? 그렇게라고 추정이 네. 뭐 추정은 돼요. 네. 추정은 되는데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했던 거는 그냥 집단 감염이 발생한 지역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마음대로. 근데 예를 들면 일본 이자카야에서도 집단 감염이 됐잖아요. 설해마을.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우리가 그냥 막 넘어간 부분이 있어요. 네. 이건 사실 좀 짚고, 그러니까 사실 바이러스 입장에서 보면 다 같이 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나왔던 데니까 니네 일단 해. 그렇죠. 나왔던 데니까 일단 해. 이런 식이면 그것을 그것도 수용하는 혼자서 사람들이 어긋나고 좀 억울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 예. 저항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칙이 과학적인 합리성이 떨어지면 그 강제적인 원칙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수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감염자의 동선을 공개하는 거는 저는 지난 4, 5년 동안 지난하게 우리가 논의했던 거라서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네. 그리고 이게 정말 싫다. 그러면 다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정리된 다음에 다시 또 추가로 논의해야 될 사항인데 그런데 우리가 감염되지 않은 사람, 감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대해서도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도 합의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합의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뭐냐면 저희는 제가 기자로서 되게 자괴감을 느꼈는 게 네. 이건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한 달 동안 나의 정보를 주겠다는 것은. 그런데 방송 3사는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중개했어요. 어떻게 QR코드를 하면 되느냐 뭐냐. 그러니까 이 QR코드를 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의 고민은 없이 전부 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대한민국 이런 부분은 그렇군요. 저는 그때 현장에 있으면서 저도 뭐 제가 아무 역할 못했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그냥 이거를 중개하는 것에 함몰돼서는 안 되는데 사실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정부가 정책 결정을 할 때 사실 그 안에서 저는 당연히 이런 우려들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미국과 한국의 정책이 바뀌는 속도를 보면 네. 한국은 정말 빠르고 미국은 진짜 더딘데 미국에서는 이제 회의를 들어가 보면 네. 정말 찬반 토론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제안을 내면 네. 이런 문제는 어때? 저런 문제는 어때? 그럼 사람들의 의견이 다 다르니까 네네. 그런 것들을 듣고 사실 수기를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합의점을 찾는 게 네. 굉장히 신중하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예. 굉장히 오래 걸려요. 어. 사람들이 다 의견이 다르고 각자 가지고 있는 근거라든지 우려가 다르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충분히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됐는지 궁금하네요. 네. 제가 이제 요 QR코드 관련 회의는 네. 취재하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뭐 다른 전문가들 회의는 많이 취재했지만, 근데 분명히 이제 저도 언제 이거를 알게 됐냐면, 저희 과학기자협회하고 방송기자협회, 기자협회에서 이제 이런 이 코로나와 관련된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어떤 기자 교육을 프로그램을 짜는 회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언론정보학과 교수님과 관련된 이제 그 법을 하시는 분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그분들이 그렇게 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는 뭐냐면 제가 한 대 맞은 기분이에요. 죽도로 한 대 맞은 기분이었거든요. 나 전혀 고민이 없었는데 제가 지금 방금 드리는 말씀은 항상 그렇지만 제가 말하는 것 중에 좀 그럴듯하다 그런 건 제가 다 어서 주워 들은 겁니다. 그랬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제가 이 전문가 회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관련해서 그쪽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죠. 그래, 뭐 그렇습니다. 네, 상황이 급박하니까 또 그렇게 뭐 그럴 수는 뚜루루 있겠었겠죠. 맞뚜루로 예. 이렇게 정해진 예. 걸 수도 있겠네요, 정말. 예. 그리고 또 뭐 크게 4가지의 차이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한 가지 말씀해 주셨거든요. 또 네. 계속 또 이어가 주시겠어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네. 정부의 구조 자체가 미국은 연방제잖아요. 네. 미국을 이제 우리가 USA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게 예. United States of America. 그래서 이 스테이츠 그렇구나. 네. 미합 중국이라고 번역하지 않나요? 네, 미합 맞아요. 중국? 네. 그게 뭐냐면 스테이츠가 미국에 50개의 주가 있잖아요. 네네. 그 주가 모여서 만든 나라다. 그래서 연방제이기 때문에 사실 뭐 뉴욕에 갔다 와서 아, 미국 이렇더라. 샌프란에 갔다 와서 미국 이렇더라 하는 그렇게 게 말할 수 없는 거네요. 없죠. 예. 왜냐하면 다 그 다르니까. 어떤 도시, 어떤 주에 가는지에 따라서 경험이 정말 다르잖아요. 그때 사셨던 그 뉴저지 그 지역이랑 맨하탄은 굉장히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네. 굉장히 달랐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주마다 너무 성격이 달라서 이런 감염병이 발생을 했을 때는 한국같이 뭐 중앙 집권적인 정부가 있어서 뭐 정책을 내놓으면 그게 이제 지방 정부까지 빠르게 전달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효율적일 수 있는데 미국은 연방제다 보니까 주마다 정책이 다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뉴욕 다르고 뉴저지 다르고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이나 그런 바를 다 폐쇄를 했는데 뉴욕은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뉴저지가 안 했어요. 그러면 사실 뉴욕이랑 뉴저지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많으니까 텐데. 아무리 뉴욕에서 노력을 해도 옆 주에서 하지 않으면 이게 그 방역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통일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해서 연방 정부가 뭐 아주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이렇게 주정부들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사실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뉴욕 같이 막 환자가 하루에도 수천 명씩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의료진이 부족하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 지금 예를 들어서 매사추세츠 주에는 의사들도 많고 거기는 아직 상황이 심각하지 않으니까 그 뭐 보스턴에 있는 의사들이 뉴욕에 와서 치료를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우리도 예를 들어서 대구가 굉장히 심각할 때 네, 다 서울이나 지원 그렇죠 내려왔죠. 지원 그걸 나갔는데 네. 미국은 그게 불가능한 게 네. 의사 면허가 주마다 달라요. 아. 그러니까 변호사 면허처럼 네. 약간 의사 그 자격증 자체가 주마다 그 자격 조건이 또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내가 보스턴, 매사추세츠 주에서 의사를 한다고 해서 네. 바로 다음 날 뉴욕으로 내려가서 진료를 하거나 네. 그럴 수 없거든요. 법적으로 좀 문제가 생길 수도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 이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몇 개 주, 특히 뭐 매사추세츠 주 같은 경우는 그런 제한을 좀 약간 완화를 시켜서 상황이 긴박할 때는 다른 주에 있는 의사들이 올 수 있다. 뉴욕도 그걸 하긴 했는데 여전히 그런 주마다 다른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더 필요한 곳에 의료 인력이 갈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점은 되게 이제 미국보다 작아서 이겠지만 커다란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우리 코로나를 취재했던 기자로서 느끼는 감각은 네. 처음에 대구 지역에서 확 했을 때 막 코로나 환자가 막 급증했을 때 폭발적으로 막 500명 막 600명 이렇게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전담병원으로 선언한 게 계명대 대구 동산병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가 한 게 아니라 지역의 개별 사립병원들이 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미국과 달리 일목요연하게 중앙정부부터 지자체까지 하는 시스템은 미국보다 훨씬 장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민간의 협조가 없으면 사실상 되게 어려웠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가장 의문점을 제기하는 부분이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 병상을 더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영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공공의료 병상이 OECD보다 한참 아래입니다. 평균에 네. 한참 아래고 네. 영국은 최상이고요. 근데 코로나19 딱 보면 어떻게 되죠? 영국과 우리나라 우리가 훨씬 낫죠. 정반대죠. 네, 네. 그러면 그 논리라면 우리나라 이제 공공병원 병상 더 줄여야 된다는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 논리를 들어서 공공병원 병상을 늘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반대로 그러니까 가는 얘기. 반대로 가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우리나라의 공공병원 병상 인천 그러니까 어떤 이게 특정 지역입니다. 특정 지역에 환자가 갔는데 그 환자가 갑자기 상태가 위중해졌어요. 에크모를 써야 되는 거였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됐냐? 그 공공병원에서 감당을 못해서 주변에 있는 대학병원에 사정을 해서 대학병원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 대학병원에는 이거 언론에 알리지 말아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정말로 중화는 서울대병원은 다르네.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공공병원이긴 하지만 좀 되게 특수하죠, 좀. 예? 공공병원이라서 이만 최고의 수준을 갖고 있지만 사실 되게 중환 환자를 받을 수 있는 공공병원은 많지 않습니다. 네. 상당히 드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이 지역 사회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 일목요연하게 됐긴 했지만 이렇게 민간의 협조가 필요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은 그런 협조했던 병원들이 피로도를 느끼고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서울대학교 유명순 보건대학 교수님께서 조사를 하셨지만 근데 사실 그 발표에는 그 원래 자료가 다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 의료진들이 지금 상당히 불만도가 되게 높아지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죠.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긴 하지만 그런 문제는 좀 있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민간 차원에서 막 협조가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가 이제 네. 미국의 병원들은 보험회사와 엄청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 친구들 중에서 미국에서 의사하는 친구들 보면 하루에 거의 한 몇 시간씩을 항상 보험회사랑 싸우는 내가 지금 치료하는 환자가 이 약이 필요한데 네. 너무 비싼 거예요. 네. 그럼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네. 지금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보험으로 이게 커버를 해달라. 비용을 낮춰야 이 환자에게 쓸 수 쓸수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런 걸 이제 의사들이 얘기를 하는데 뭐 코로나 치료 관련해서도 그런 보험회사와 어떤 협상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고 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또 주주들이 가만히 안 있거든요. 뭔가 어떤 평소에 우리가 하던 행동과 다른 걸 한다. 그러면 이제 CEO나 이제 경영진에게 주주들이 또 엄청난 압박이 들어오니까 그런 것들 자체가 미국 사회에서 병원, 보험회사, 주주들의 뭐 행동주의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봤을 때 뭔가 한국처럼 이렇게 전염병 그렇죠. 빨리빨리 될 일이 되는 아니네요. 게 굉장히 네. 좀 어렵다. 어려운 게 있을 것 같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 두 번째가 네. 이제 연방제에 관한 건데 네네. 이제 또 미국은 50개 주다 보니까 어떤 주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정당인 공화당 주지사가 있고 네. 어떤 주는 이제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데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주지사들이 이제 이끄는 주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격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뉴욕이나 미시건처럼 상황이 굉장히 나빴던 주들은 하필이면 민주당 출신 주지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움이 필요한데 우리 지금 벤틸레이터 없다. 네. 그래서 그 빨리 더 보내달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너네가 알아서 해라. 진작 준비를 했어야지. 사실 연방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그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이제 위급한 상황이 났을 때, 근데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보내줬어야 하는데 이제 그거를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약간 정치적으로도 이용한 거네요. 그렇죠. 네. 이제 그 연방제이기 때문에 주지사와 대통령 관계가 좋으면 그 주는 사실 연방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초기에 미국에서 상황이 나빴던 주들이 하필이면 민주당 주지사들과 민주당을 찍는 사람들이 많은 주여서 오히려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주 심각하게 고려를 안 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와 진짜 이해 안 된다. 네. 뼛속까지 정치인이시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건 지금 모든 게 다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네. 어떤 정치인이 정치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소재란 없다. 전 세계 모든 공통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사실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을 보는 것도 그 점은 되게 아쉬워요. 왜 이걸 정말 이 코로나를 왜 정치적으로 바라볼까? 그런 부분들은 저도 상당히 좀 아쉬웠던 부분.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네. 두 번째가 이제 연방제와 네. 중앙 집권형 차이고 차이. 이제 세 번째는 그 정부와 전문가들이 이제 한 목소리를 냈는가.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가 CDC라는 그 질병관리본부라고 하나요? 질병관리본부가 있고 여기에 전문가들이 있고 질병 예방 통제센터. 질병 예방 통제센터 그렇구나. 네. 그래서 CDC의 전문가들이 있고 또 뭐 대학 교수들, 의대 교수나 보건대학 교수들도 많고 전문가가 굉장히 많고 근데 이제 전문가들과
정치인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라는 거죠. 근데 미국이 굉장히 이렇게 정치적으로 양극화가 심각한 사회거든요. 네. 그래서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둘이 다른 얘기를 하면 서로 이게 똑같은 나라에 사는 사람들인데도 전혀 다른 코로나에 대한 어떤 정보 혹은 이제 대처가 전혀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뉴욕 같은 경우 저희가 살고 있는 맨하튼 같은 경우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 이제 뭐 CDC라든지 전문가의 어떤 조언에 따라서 마스크를 쓰는 사람도 초기부터 꽤 많았고 네.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네.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인기를 누리는 뭐 텍사스라든지 네. 아니면 뉴욕에서도 저 위쪽으로 가면 시골로 가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에 가면 아무도 뭐 사회적 거리두기 하지 않고 마스크를 쓰면 오히려 네. 그 가게에 못 들어오게 한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제가 이제 작은 상점 주인인데 네. 마스크를 쓰면 그냥 들어오지 마라 이런 사인을 붙여놓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와.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전문가와 정치인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거 미국은 딱 그런 상황이었고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정치인들이 코로나 뭐 대응을 하거나 브리핑 이런 거를 거의 하지 않았잖아요. 대부분 전문가나 공무원들이 했는데 그래서 훨씬 더 일관된 정보를 국민들이 들을 수 있었던 거 그것도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우리 방송을 하기 전에 유교수와 만약 이걸 한다면 가장 논쟁적인 부분이 이제 오늘 이걸 텐데 네. 예를 들면 저희는 전문가의 의견이 정말 충분히 반영되느냐 정책에 있어서 저는 취재 기자로서 그랬던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았던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어떤 부분만 언론에 나오냐면 네. 정부의 찬성인 사람들의 전문가들만 나와요. 네. 중국 초기 저는 이거 기록해뒀습니다. 그리고 월간 신문과 방송 5월인가요? 5월에 기고가 됐습니다. 그것도 표지 그 글로 기고가 됐어요. 제가 월간과 신문에 표지 2번 썼는데 네. 글을 2번 다 표지로 채택이 축하드립니다. 됩니다. 역시. 선배님 글빨이 좋으시네요. 아니, 그때 이제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봉쇄 정책을 할 때 네. 컨테인먼트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완화 정책, 미티게이션 좀 다른데 봉쇄 정책은 감염원으로부터 차단이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네. 미티게이션은 이게 차단이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좀 더 유연하게 사망자를 줄이는 방법으로 유연하게 대처하는 거거든요. 여건이. 근데 봉쇄 정책에서 의학적인 관점은 중국이 처음에 시작이었잖아요. 이거를 차단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조언을 해요. 그리고 대통령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학적으로는 봉쇄 정책이 맞다고 치는데 야 중국이나 외교적, 교육적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로 봤을 때 이거 우리가 의료 쪽에서 제안한 봉쇄 정책을 우리가 채택할 수는 없겠다.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집권자로서는. 근데 의료 쪽에서는 컨테인먼트 시기에서는 봉쇄 정책이 맞다고 조언이 들어가야 되는데 대한감염학회는 학회장이 봉쇄를 얘기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속한 일부 교수는 언론에서 봉쇄 정책 필요 없다. 그러니까 중국 통제 필요 없다고 얘기했어요. 대단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의료에서는 어땠냐면 이거 징계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학회에서는 그런 논의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학회에 소속된 교수를 타이틀로 나가면서 네. 학회가 말하는 대로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네, 얘기하는 자신의 얘기를 이런 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사실 나머지는 궤변이거든요. 중국 봉쇄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뭐 미립국자가 와서 더 많은 감염원을 일으킬 수 있다? 궤변이죠. 예? 근데 그거를 공중파 KBS에 나와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저는 이거는 역사에 남을 만한 오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집권자가 판단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봉쇄 정책 지금 안 되겠다. 그런데 의학적인 어드바이스가 애당초 정치적인 경쟁인 걸 고려해서 나가고 그런 부분은 상당히 그러니까 아쉬운 부분이죠. 이거는 예를 들면 저한테 의학회에 계신 분, 대한의학회에 계신 고문 같은 이런 분들이 저한테 요구를 해요. 통찬아, 네가 제발 기록이 좀 남아줘라. 우리가 이렇게 의학사에서 또 한 번의 정치적인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정권과 반대로 백남기 동문인 사망진단서 같은 경우에도 그게 분명히 의학적으로는 외인사가 맞는데
정치적으로 병사라는 진단서가 처음 나왔잖아요. 음. 그래서 그때도 뭐냐면 그런 원로분들이 원로가 그런 학회에 계신 분들이 네. 교정해라. 동시에 그렇게 보도해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네. 그때 하셨던 분과 똑같은 분들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정권은 바르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정권의 차원이 아닌 분들이 있다 우리나라에도. 근데 이번에도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되게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그래서 한국에 있는 전문가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게 안소니 파우치 같은 존재가 있느냐. 대통령의 그러니까 대통령한테까지 트럼프 하면 좀 무시막지하잖아요. 대통령한테까지 척을 지면서 본인의 의학적 소견을 거침없이 얘기해줄 사람이 과연 우리나라한테 있느냐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문제가 우리는 성역이 영웅이 존재합니다. 영웅과 성역이 존재하면 기자 입장에서는 뭐냐면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런 어려운 형국에. 네. 그런데 조금이라도 어떤 이런 부분 잘못했다고 하면 네가 왜 우리의 영웅에게 토를 달아. 이렇게 영웅을 너무 쉽게 만드는 것. 거기엔 또 어떤 게 있냐면 기자들이 그러니까 정부가 매일매일 브리핑을 했죠. 질병관리본부장, 국립보건연구원장, 그다음에 복지부 차관 이런 분들이 매일매일 브리핑을 하고 그러다 보니 한국에 있는 모든 기자들이 그 브리핑을 받아 씁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부가 이제 더 이상 브리핑할 게 매일매일 없으니 네. 좀 줄이겠다고 했더니 기자단에서 어떤 의견이 있었냐면 그러면 우리가 기사 쓰기가 너무 어렵다. 계속 브리핑을 해달라. 받아쓰기네요. 저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 왜 했으면 야 우리 복지부 기자단 좀 나오면 안 되냐? 이거 너무 부끄럽다. 그러니까 취재가 아니라 받아쓰기. 받아쓰기가 되는 부분이 생긴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정부가 매일매일 설명해줘서 이 매일매일 돌아가는 상황을 국민들이 직접 알게 되는데 네. 기자가 뭐냐면 중간에 사실 예전에는 그런 정보의 발표를 중간에 기자들이 쓱 받으면서 이것들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점검한 후 기사를 썼는데 네. 실시간으로 나가고 그러다 보니 기자들도 그냥 그것 외에는 안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 것도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요. 그런 문제가 우리나라에 있기도 했다. 네. 네. 분명히 그런 장점도 있었지만 우리나라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안소니 파우치 같은 사람 대통령이 정해서 또 그 굽히지 않는 그런 과학자가 사실은 조금 부럽기는 했다. 그렇죠. 이제 사실 전문가의 의견들이 다를 수가 있고, 근데 그 전문가를 정치인이 정말 더 신뢰가 가는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채택할 때 사실 굉장히 좋은 정책이 나오는 건데 이번에 미국의 반응을 보면 백악관의 이제 코로나19 태스크포스에 2명의 굉장히 이제 눈에 띄는 이제 의학 전문가가 전문가가 있었는데 그게 한 명이 말씀하신 앤소니 파우치 박사. 네. 사실 레이건 행정부부터 미국 감염학과 관련한 권위자로서 굉장히 정부에서 NIH라고 일을 해오셨고 네. 다른 분이 이제 벅스 그 박사라고 다른 네. 이제 여성분이셨는데 이제 그 두 분의 의견이 굉장히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앤소니 파우치 박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게 상황이 어렵다. 굉장히 우리가 부정적인 상황이다. 그런데 이제 벅스 박사가 이제 브리핑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면 굉장히 이제 장밋빛 전망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델을 다 돌려봤더니 6월쯤 되면 우리가 다 통제를 할 수 있고 이게 수그라들 거다라고 계속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했고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빨리 경제 재개를 해서 네네. 경제가 살아나야 본인이 이제 재선에 될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렇죠. 네. 계속해서 이 벅스 교수 의견만 박사 의견만 계속해서 보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파우치 박사는 자연스럽게 이제 백악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제 멀어지고 네. 심지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드리는 그런 기회도 굉장히 기회조차? 줄어들고 네.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미국의 정책 결정이 정치인이 자기가 원하는 정보, 원하는 거를 알려주는 그 전문가의 말만 듣다 보니까 오히려 훨씬 더 나쁜 정책을 이제 만들어내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지만 전문가가 항상 옳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의견이 네. 굉장히 다 다를 수 있고 네. 특히나 이렇게 코로나19라는 우리가 전에 보지 못했던 바이러스 네. 그리고 상황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이런 상황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이게 진짜 오늘 발표를 한 게 맞는지 혹은 내일 그 정보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그거를 바로잡는 과정 네.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 배우고 또 더 나은 정책을 만들 수 있는데 방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비판을 하면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건 다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게 오히려 국가 방역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그런 식의 태도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앤서니 파우치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냐면 미국의 두 그 저기가 달랐잖아요. 네.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미국의 다양성인가 이런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말라리아약이 미국이 긴급 승인했다가 취소했었죠. 네. 말라리아약을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미국 감염병 학회는 가이드라인에 넣었어요. 네. 그것도 첫 번째, 두 번째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네. 근데 미국 NIH의 가이드라인은 이거는 없어요. 효과가 없으니. 정반대인 거죠. 미국의 감염병 학회와 NIH의 아주 커다란 두 줄기가 달라서 저 정말 헷갈렸는데 네. 정말 헷갈렸어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앤서니 파우치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그러니까 이분이 그 레이건 때, 그러니까 정말 이 수장을 오랫동안 장기 집권하셨거든요. 그리고 얘기해서 저렇게 수장이 장기 집권하는 게 과연 옳으냐 그르냐. 그런데 이제 미국 국립보건연구원에 실제로 근무하셨고 우리나라에서도 한 7, 8년 근무하셨던 분의 얘기를 듣자면 앤서니 파우치가 저렇게 장기 집권하는 거, 그러니까 수장으로 오래 하는 건 실무 능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경영을 오래 한 거니까. NIH 그런 경영 오래 한 거니까. 근데 저 사람이 계속 오래 하는데도 밑에 실무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건 밑에 실무자들의 의견을 더 강하게 위로 올리는 게 많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영하는 사람은 위에서 찍어 내리는 것도 밑으로 전달해야 되고 밑에서 올리는 것도 위로 전달해야 되고 그걸 조화를 잘하는 게 사실은 훌륭한 리더인데, 근데 보건 영역에서는 사실은 좀 전문성이 약간 더 많이 가고 네. 그래도 이제 크게 이건 정치적으로 너무 위험하다 하는 거는 이제 찍어 내려가야 되는데 앤소니 파우치는 미국 그 공무원 NIH 공무원들사에서 밑에 실무자들이 하는 얘기를 위로 잘 전달하고 위에서 찍어 내리는 걸 얼토당토않게 하는 것을 잘 못하는 것, 그런 것 같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그럼 장기 집권하는 사람이 없느냐? 네. 그러기가 쉽지가 않다. 우리나라의 국립보건연구원장, 질병관리본부장의 역할은 그러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기존에 그러니까 지금 성역이고 영웅이고 하긴 하지만 물론 잘하셨어요. 그분들 열심히 하셨고 박수 받아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재 기자로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결정하셨지?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보면 그런 정치적인 찍어내림의 그런 흔적들이 조금 보이거든요.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물론 이제 이게 미국이 올 때 미국도 지금 이렇게 뭐 저기니까 미국이 잘한다는 게 아니라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의 잘못된 점,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그 첨예하게 대립하는데 트럼프는 자기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는 전문가의 의견만 채택한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그런 찍어내리는 문화가 조금 더, 그러니까 그거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국립보건연구원이나 질병관리본부가 훨씬 더 좀 커서 함부로 찍어내리지 못하게, 그다음에 좀 더 밑에서 올라가는 게 단단하게 올라갈 수 있는. 나는 전 그런 게 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코로나19를 취재하면서.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야기 그러면 해볼까요? 네, 이제 마지막은 사실 이제 공무원.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의 공무원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공무원들의 사실 역량이 한국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좀 슬프긴 한데 네. 이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저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굉장히 인기가 많고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하는데 제 학생들 같은 경우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졸업하고 뭐 하고 싶어? 네. 라고 물어보면 공무원, 뭐 정부에서 일하겠다는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국무부. 그러니까 비인기 직종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는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게으르고 뭔가 이제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안주하는 사람, 안주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고 그다음에 동시에 그 민간 영역에 좋은 일자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코로나 직전에 사실 미국의 실업률이 3.5%로 역대 뭐 지난 70년간 가장 낮았는데 뭐
구글, 뭐 페이스북, 링크드인, 뭐 회사들 미국에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민간 영역에서 이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이제 뭐 정부에서 일하는 그런 거에 대한 메리트가 별로 없었는데 한국은 반대로 특히 IMF 이후에 뭔가 사람들이 이제 부모 세대가 실직이나 이런 걸 경험을 하면서 안정성, 그렇죠. 안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또 동시에 이제 한국에서는 일반 이제 민간 기업에 가면 성차별이 훨씬 공공기관보다 더 두드러진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정말 대놓고 하는 성차별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진급이나 이런 데서 아니면 뭐 출산을 하고 나서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일반 회사를 다니는 게 정부에서 일하는 그 공무원이 되는 것보다 훨씬 높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어쨌든 정년이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이 출산을 하거나 결혼을 하고 나서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데 민간은 아직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똑똑한 여학생들이 이제 공무원 시험에 훨씬 더 많이 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한국에서 IMF 이후에 공무원 시험에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의 퀄리티 자체가 미국과 비교해서는 훨씬 높고 그래서 이제 공무원은 이런 치열한 시험을 뚫고 들어가다 보니까 뭔가 이런 일이 터졌을 때 다 빠릿빠릿 엄청 일을 잘하는 거예요. 저희가 한국 올 때마다 굉장히 감동받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저희가 뭐 운전면허를 갱신을 하러 간다든지 주소를 변경하러 가면 정말 그날 하루를 다 비워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약을 하고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간다고 하더라도 하루 종일 가서 분명히 내가 예약한 시간은 아침 10시인데 가면은 줄이 끊임없이 있고 한 1시쯤 돼야 뭘 할 수 있는 엄청 답답하시겠어요. 엄청 답답하죠. 근데 그런 상황에 있다 이제 한국에 오면 저희가 기다릴 틈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바로 되던데. 저희가 너무 오히려 우리가 너무 느린가? 이렇게 느낄 정도로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공무원 분들이 일을 하시는 것도 있고 이제 이런 게 뭐 특히나 이런 감염병이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트래킹을 하고 뭔가 우리 지역에서 뭔가 물품을 배달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할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어난 게 있을 것 같고요. 재밌는 분석이네요. 제가 인천공항에 이제 저희가 5월 중순에 딱 내렸는데 정말 내리는 순간부터 이제 뭐 앱 깔고 그다음 앱 깐 사람들은 이쪽으로 와서 뭐 쓰고 그다음에 저희가 다 쓰고 나면 저희 이제 자가격리할 그런 주소 같은 거 적고 그다음에 거기 확인 전화 한번 하는데 그런 스텝 하나하나에 그런 공무원분들이 있어서 그냥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를 뭐 생각할 틈 없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군인들이 쫙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인력이 부족하니까 파견 나와서 이렇게 이제 국가가 어쨌든 공무원이나 군인을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빨리 쓸 수 있고 근데 거기에 있는 분들도 일을 잘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감염병 이제 초기에 팬데믹 초기에 어떤 뭐 그 방역 정책을 냈을 때 이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 사람들의 삶에 와 닿는지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에게 몰리는 거는 바람직한 사회 현상은 아닌데 민간의 일자리가 충분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 노량진이나 여기처럼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거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민간 일자리에서 뭐 여성 차별이 더 심하고 이런 부분 경력 그렇죠. 단절되는 부분은 또 좀 아쉽네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쉬운 점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장점으로 발휘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세상에 다 공짜는 없어. 다 그 양지가 있으면 그늘이 있고 다 있는 거야. 다 뭔가가 있는 거야. 이 얘기를 쭉 들으면서 뭐가 좋고 나쁘다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차이. 문화의 차이인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다라는 게 참 신기하고 재밌는 코로나는 분석이네요. 저희가 이제 남편이랑 아니면 친구들이랑 얘기를 한 게 코로나는 사실 한국이 그동안 뭐 조선 시대부터 유교 문화 막 애들 교육을 많이 시키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가 권위주의를 거치면서 뭐 그 국가가 뭔가 정책을 내놨을 때 사람들이 빨리 반응하고 어떨 때는 우리가 그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지만 코로나라는 상황에서 어쨌든 한국 사회가 이제 거쳐온 그런 문화, 역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진짜 시험 준비를 했는데 내가 준비한 데서 그냥 시험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다. 근데 미국은 굉장히 장점이 많은 나라거든요. 개인의 뭐 창의성, 그렇죠. 서로 다른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고 권위주의가 굉장히 없는 나라지만 미국의 문화는 어떤 코로나19에 대응하기에는 최적화된 게 아니었지. 얘는 그러니까 미국은 시험 범위를 잘못한 그런 케이스고 한국은 시험 범위 안에서 공부를 했는데 내가 공부한 것만 약간 시험에 나와서 굉장히 좀 대응을 잘한 거기서 대응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네.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시험 준비를 그런 거 잘했네요. 그리고 근데 시험이 있는 줄 몰랐는데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게 감염병만 보자면 다른 거 다 따지고
집단주의가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럼요. 대동단결이 잘 되는 대동단결.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럼에도 그 다음에 뭐냐면 이게 근데 그게 대동단결인가요? 제가 느낀 거는 네. 한국에 오면 되게 눈치가 많이 보여요. 아, 그런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지하철 같은데 네. 뭐 이렇게 서라고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 발을 이렇게 발 표시가 있는데 네. 제가 그거를 살짝 빗나갈 수도 있잖아요. 옆에서 그러면 째려봐. 시선이 째려보거나 느껴져. 제가 괜히 네. 약간 움츠러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눈치. 이제 처음에 이제 한국에 코로나가 이렇게 발생을 할 때 저희 가족들도 그러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깜빡하고 뭐 마스크를 안 했으면 정말 본인을 그렇죠. 째려보는 눈빛이 너무 많고 사람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그런 눈치를 많이 보니까 이게 뭐 우리가 다 같이 이겨내자 이런 게 아니라 남한테 욕 먹는 게 너무 싫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마스크도 다 쓰고 그런 거고 미국은 문화도 사실 있죠. 뭐 I don't care 개인적인 게 강하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예. 눈치를 안 보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약간 그래서 가끔은 좀 짜증 날 때도 있지만 예. 눈치를 안 보니까 사실 누가 옆에서 째려봐도 저도 가끔 이제 째려볼 때 있는데 몰라요. 제가 째려보고 있는 것조차. 그래서 그런 것도 약간 째려보는 걸 아는데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신경을 안 쓰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 모르는 네. 경우가 굉장히 아, 많은 것 같고 뭐 다르구나. 알아도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뭐 I don't care 거의 이런 경우가 많아서 네. 그런 게 아니었나.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이제 우리 국민의 그러니까 전 놀라웠던 게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방역 당국이 사과하기도 했지만 중간에 마스크를 쓰느냐 마느냐 논란이 있었어요. 그 논란의 그 시발점은 미국 CDC였고 미국 CDC가 마스크를 착용하는 거가 감염병에 더 억누른다라는 근거가 없으니 꼭 그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우리 보건당국도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그렇게 발표한 걸 사과했는데 근데 저희 SBS는 그렇게 늘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역시. 백신학회에서 저한테 교과서 문구를 딱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 그런 감염병에 대해서 마스크는 백신 역할을 한다. 그 교과서 문구를 딱 주셨어요. 어떻게 마스크를 쓰지 말라고 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계속 마스크를 쓰는 기조로 갔던 건데 근데 그렇게 혼란이 있으면 미국 국민들은 쓰고 안 쓰고가 막 있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 국민들은 안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 논란이 있지만 어차피 그러니까 그렇죠. 재채기라는데 수건으로 가리나 휴지로 가리는 것보다 마스크 쓰는 게 낫잖아. 그러니까 그냥 전 되게 놀랐어. 그냥 이분들이 아시는구나. 제가 물어봤어요. 야 이렇게 논란인데 왜 써? 그랬더니 제 친구들 중에 하나가 의사가 아닌 친구가 그런 거야. 야 손수건이나 수건 뭐 휴지로 가리고 하려면 옷으로 그거보다는 마스크가 낫잖아. 그러니까 쓰는 게 낫지 어떤 거라도 그냥 이렇게 전문가들의 논란을 딱 지켜보고 그래도 어떤 게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우리 국민은 되게 빨랐던 것 같아요. 적어도 마스크에 있어서는. 똘똘하다는 얘기. 네. 저는 감동했다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뭐 됐다 그래 이런 것보다 좀 조심성 있는 그런 이제 사고가 네. 더 또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금 대처를 좀 잘해서. 그렇죠. 네. 그리고 일단 감염자 수도 많지 않았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망자 수가 많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전문가들이 이제 한 올해 가을 겨울에는 우리나라에서도 환자가 폭발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네. 누구든 피해갈 수 없는 어느 나라 우리나라라고 하더라도. 네. 근데 그때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사망자를 줄이는 계속해서 이것이 그냥 안고 살아가되 백신과 치료약이 나올 때 안고 살아가되 이걸로 희생되는 사람이 가장 적은 상태로 우리나라가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네요.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게 슬프다. 유현 교수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거 네 가지는 얘기했는데 네. 또 개인적으로도 뭐 뉴욕 얘기도 조금 더 듣고 싶긴 하고. 네. 사실 뭐 남편의 전 직장에 와서 네. 남편 전 직장 상사분과 함께 이렇게 전 상사는 아니었어요. 동료지. 저는 뭐 제가 여기서 뭐 말단기자라서 지금 11년째. 남편은 더 말단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요. 네. 저희가 사실 자가격리가 끝나고 네. 6월 1일 날 이제 세상에 나왔는데 그때 너무 놀랐던 게 네. 이제 뉴욕에선 저희가 거의 2달 반 동안 집에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자가격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었지만 하루 종일 집에 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냥 장 보러 나갈 때만 갔고 저희 그 교수 아파트가 소호 바로 건너편이거든요. 와, 진짜 좋은 그러면 동네 있네요. 너무 좋잖아요. 네. 근데 소호에 그런 가게들도 있고 사람들도 많고 뭐 바에 레스토랑 이런 게 항상 이제
사람이 많았는데 네. 정말 거기가 다 닫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횡한데 있다가 자가격리가 끝난 다음에 서울에 이제 딱 나왔는데 네. 정말 그 뭐 식당 뭐 이런 데가 다 문을 열고 있고 네. 아직도 회식도 여전히 정말 성황리에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되게 처음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다들 사실 전문가의 뭐 의견을 사람들이 잘 뭐 또 듣고 아니면 정부가 정책을 내놨을 때 다들 좀 힘들지만 국민들께서 잘 따라와 주셔서 이렇게 사실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약간 뭉클하기도 하고 좀 놀란 그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가을 겨울에 2차 유행이 올 거라고 하는데 그때도 그게 뭐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든 어떤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든 그런 제대로 된 전문가의 의견이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고 네. 또 국민들은 그걸 잘 따라서 네. 이번처럼 잘 대처를 하면 네. 저희 또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그 자부심이 뿜뿜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네. 언제 뉴욕으로 다시 돌아가시나요? 아, 제가 사실 네. 안식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교수들은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이제 가르치는 걸 안 하고 자기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연구년인데 네. 원래는 저희 부부가 프랑스 리옹에서 1년 동안 굉장히 이제 와인도 즐기고 그러면서 이제 1년 동안 있으려고 그 계획을 했는데 세웠는데 근데 코로나 네. 때문에 그게 제 어그러졌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뉴욕에 있으니까 EU 그러니까 유럽연합 소속국 그 대학이 아니어서 그러면 뭐 내년 1월에 뭐 올 수 있겠냐 했는데 사실 2차 유행이 온다고 하니까 제가 그리고 뭐 프랑스어를 너무 못하기 때문에 아 프랑스에서 병원을 가게 되면 큰일 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으로 오자.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있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내년 여름쯤에 미국에 돌아갈 건데 네네. 그때는 정말 미국의 상황이 상황이 좀, 예, 지금보다 훨씬 나아져야 될 좋아지기를. 텐데. 네. 그리고 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올해 11월에 있으니까 네. 저희가 나올 때는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나왔지만 그러네요. 들어갈 때는 이제 바뀌겠네요. 대통령이 바뀌어 있을지 네. 아니면 그러네요. 같을지. 바뀌겠네요는 아니네. 그 래퍼가 수도 되실 있겠네.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래퍼가 되실 수도 있는 건가요? 래퍼가 뭐죠? 아 지금 출마하셨잖아요. 그 랩 아 이름 카니에 뭐야? 카니에 네, 웨스트. 네. 아 카니에는 뭐 안 될 것 같고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렇구나. 그럼 뭐 아직 한국에 계실 날이 이제 더 있으시니까 몇 번 더 나와주세요. 보야거탑에. 오늘 너무 시간이 짧게 느껴져서. 네. 자 그렇다면 또 공지해드려야죠. tower@sbs.co.kr로 또 궁금한 거 많이 보내주세요. 자 오늘 유엔 교수님 너무 말씀 감사드리고 정말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뵐게요. 네, 계속 강요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